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홍익대 논술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아주 간단하게 작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논술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간단한 이 비법들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논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 한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만 보고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술의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요, 첫 번째가 주어진 조건, 쉽게 말하면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은 문제거든요. 문제에 충실하라. 이 문제를 보면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또 이 제시문과 제시문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의 핵심과 제시문의 관계성을 파악해낼 수 있다면 정답의 90%는 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반드시 독해를 할 때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쉬운 제시문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쉬운 제시문과 다른 제시문이 대립적이라면 대립적인 상대어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가 제시문이 주관이라고 말했으면 나 제시문은 주관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 제시문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면 나 제시문은 나가 아닌 타자 혹은 사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시문들이 공통의 범주를 갖고 있지만 논술이라는 것은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들을 공통 범주를 찾아내고 그 공통 범주에서 그 제시문들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서 옮기는 그것이 바로 논술 시험이고, 따라서 그 상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핵심 어들만 잘 잡아내면 글은 크게 잘 쓰지 못해도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제시문, 쉬운 제시문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제시문을 독해하라. 어려운 지문을 독해하라. 이렇게 독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상대어를 찾는 거랑 글의 구조를 동일시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글의 구조를 동일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주장이 주장, 근거, 한계로 제시되어 있다면 오른쪽에도 주장, 근거, 한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논술을 쓸 때 여러분 잘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쓰려고 하다 보면 우리 논술을 조금 잘못 배운 친구들은 사탐 지식을 쓰려고 하거나 또는 고급 어휘를 쓰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여기에 문제와 관련 없는 지식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어휘, 고급 어휘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내용들이 문제에서 범위를 주어줬고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글을 읽을 때 이 제시문들은 모두 공통의 범주를 묶인다라는 범주가 또 주어졌고 그들의 철저하게 관계성만 써내면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네, 가 제시문이 사회문화에 나온 내용이야 라고 한다고 그걸 쓰게 되면 그 내용과 나 제시문의 관계는 공통 범위로 묶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문학작품이 다 제시문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가나 중에 쉬운 비문학 제시문을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문학작품을 해석해야지 내가 내신 때나 또는 수능을 통해서 배운 이 문학작품의 내용으로 접근하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독립적인 지식이 되는 거고 논술이란 이 제시문과 이 제시문의 관계를 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지식을 써서 안 되고 또 고급 어휘를 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잘 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답을 정확히 찾아내기만 하면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논술을 할 때 내가 어떻게든 정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배분을 글 쓰는 시간보다 독해 그리고 개요하는데 약 70%를 반영하고요. 실제로 글쓰기는 약 30% 정도만 반영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국문과 학생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을 잘 썼냐 못 썼냐를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문도 내가 쉬운 제시문을 가라고 생각했으면 이걸 기준으로 봤더니 다른 제시문이 잘 호응이 안 돼. 그럼 빨리 가라는 걸 버리고 또 나라는 제시문을 기준으로 삼아보고 다시 그걸 가지고 다른 제시문들 연계해서 문장의 구조라든가 또는 전체 중심화제라든가 상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글을 쓰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쓰기 시간을 더 투자하기보다는 독해하는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작년 홍익대 기출문제 하나를 가지고 문제만 보고도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는 비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작년 기출 홍익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를 보고도 벌써 정답의 7, 80%가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현장 강의에서 계속 또는 인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니체도 말했지만 우리는 벌써 그 문장 속에는 다 답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국어를 가르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하나의 단어만 보도 당연히 이 내용은 뭘 말하는 거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적 단어의 범주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알면 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에 나타난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의 성격을 적용하여 그러면 벌써 다 말해줬어요. 가에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의 성격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논술에서 그리고 논리라는 것은 2개 이상이 나오면 그들은 공통범주로 묶이고 어떤 상대적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구술이라는 건 말을 하는 거고 문자라는 건 글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럼 각각의 가제심을 읽을 때 당연히 이게 나올 거고 각각 얘네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특징들이 상대적일 거라는 거예요. 자, 적용하여 제심은 나 다를 분석하고 그러면 제심은 나와 다의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가 제심은 나에 모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나를 읽었더니 구술 문화 앞에 읽었던 거 특징밖에 없네? 그러면 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고 다는 그럼 나머지 문자 문화가 남았구나. 그러면 다는 당연히 문자 문화가 되겠네 라고 그대로 그 특성을 가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의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라는 이 기준이 되는 단락을 정확히 특성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또 이를 토대로 그럼 이 또 역시 구술 문화 문자 문화의 특성을 토대로 라에 나타난 인간사의 소통에 대한 비판적으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비판이라는 말에 우리가 핵심이 되는데 이 비판이라는 말 때문에 나와 다는 여기에 있는 라와는 조금 상충하겠네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를 통해서 라하고는 비판의 말 때문에 상충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비판을 받는 제시문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1번 문제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구술문화의 특성은 A고 문자 문화의 특성은 B인데 그래서 나의 그 구술문화의 특성인 A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또 다른 글이 나와 있는 거고 다의 예를 들어서 문자 문화의 특성이 나와 있는 글이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특성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바로 소통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토대로 소통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통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글을 하는데 나에 나온 사례를 보면 구술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구술의 특성을 가지고도 말을 가지고도 문자를 가지고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걸 쓰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볼게요. 자, 제심은 가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역시 딱 첫 문장 보자마자 구술문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상호작용,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니까 소통하고 동일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구술문화의 특징들은 커뮤니케이션, 타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거로 쭉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중과 일체감이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중과 상대방의 대화를 강조하는 게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게 구술문화구나.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제 문자 문화도 나오죠. 근데 문자 문화는 딱 보니까
인간의 사유 능력이에요. 인간의 사유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개인이 혼자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고독하고도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내적 경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구술 문화의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설정해서 그들과 상호작용이 주 목적이구나. 그들과 하나 되는 거. 그런데 문자 문화는 너무 쉽네. 그러면 이건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네. 나의 의식, 나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안 봐도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나와 다에서는 타인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일체감을 내려고 하는 건가? 그 다음에 한제시문은 나만을 위한 독서, 글을 쓰는 건가? 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가볼게요. 실제로 나제시문을 보면 소설이 나왔어요. 문학이에요. 그럼 문학이 나왔을 때의 기본은 뭡니까? 우리 소설이 나왔을 때의 기본은 인물과 인물의 관계예요. 국어 시간에 다 배우죠? 인물과 인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당연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구술에 속한다고 벌써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읽을 때 여기에 있는 소설에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당연히 뭐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구술을 통해서 어떤 관계, 어떤 소통을 하는지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다는 뭐가 될까요? 문자가 되는 거죠. 문자, 글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다로 와보세요. 다로 와봤더니 어떤 단어가 보냐면 나가 보여요. 그럼 나라는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나, 개인인 거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걸 통해서 나는 내적인 경험을 하는 게 나와요. 역시 제시문 다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문자 문화인 책이잖아. 이기적 유전자, 책, 문자를 통해서 나의 내적인 사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뻔히 답이 벌써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딱딱 대칭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를 비판하라고 했다면 비판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야 되는 거야. 우리 나에서는 대화, 구술을 통해서 일체감이든 뭐든 좋은 거 플러스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라는 거로 내면적 성숙이든 뭐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비판하라고 하면 답은 정해진 거죠. 안 봐도 여기 딱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SNS라는 걸 통해서 대화는 나누고 있지만 그럼 SNS라는 거 대화 그럼 구술에 속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여기 봤더니 혼자 있으면서도 타인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다고 해도 혼자가 아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SNS를 통해서 대화를 통하는데 진정한 대화가 아니고 또 나를 통해 나의 내면에 깊숙이 침착하거나 나를 봐야 되는데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나와 다의 진정한 대화, 진정한 나의 내면을 성찰하는 게 아니라는 거로 간단하게 답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만 봤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생각을 하고 접근하니까 어떤 단어들을 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딱딱 보이고 금방 끝나버린 거죠. 자, 홍익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도 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모든 대학 논술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시문에 홍대는 지금 영어가 빠져 있을 뿐이고 제시문에 문제에 통계 자료가 없을 뿐이고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만약에 영어 제시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비문학 제시문으로 여기가 개인이니까 이거는 소통, 다른 사람과의 소통, 타자를 위한 거네. 바로 영어를 그렇게 추론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홍익대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작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지금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지식은 필요 없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철저하게 거기에 호응되는 단어를 찾아서 그거 중심으로 독해하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연결만 하면 글쓰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홍익대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 모두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